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 5주차 3강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제우스의 딸 아테네 탄생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포스의 12신 얘기로 이제 접어들었고, 우리 강의가 이쪽에 이제 제우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우스의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우스의 부인들이 쭉 있는데, 그 부인들 얘기하기 전에 제우스가 바람핀 얘기들 하고, 그 전에 또 아테네, 그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네 여신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런 것들 봤죠, 우리가. 오늘 주제는 다시 또 여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게 세 번째 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수업을 들으면서 나오지만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그리고 신탁 이렇게 이어지는, 뭐 신탁 끝부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말하자면 1세대, 넓은 의미에서 1세대 신인데, 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크로노스가 2세대 신의 우두머리로 등극했고, 다시 제우스가 3세대 신의 우두머리로 등극한 거죠. 이거는 일단 그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막내가 선대의 왕을 제거하고, 또는 이제 아버지를 제거하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오면서 그 전의 왕은 사라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좀 폐악한, 그렇죠? 친부사례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좀 용납하기 힘들다, 건강한 사회규범과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여러 신화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학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쓴, 그래서 또 명저들이 탄생하기도 했던 그런 영역인데, 뭐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뭐 신화학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취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한 학기 듣고 내 생각을 좀 글로 풀어보고, 뭐 이 정도 하는 거지 골치 아프게 이제 이론적을 따질 생각은 없는데, 여는 이야기에서는 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낯선이가 오자 왕이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모티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또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또 그리스 비극에 많이 등장하고, 또는 뭐 어떤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활의 문제랑 또 연결되어 있고, 뭐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좀 엮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좀 필요해서 여는 이야기, 이번 테마는 왕의 죽음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 속에서 식물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지테리안 인데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여러 가지 의견설이 있습니다만, 고대인들의 신화 중에는 식물이 땅에 묻혀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과정, 이게 일종의 이제 죽음과 탄생, 재탄생,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과학적인, 그러니까 그 원시과학적인 아이디어다, 뭐 사회학적인 문제다 등등의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학설들을 우리가 풀 생각은 없고, 다 현상만 놓고 보면 곡식이 땅에 묻혀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싹을 트이기 위해서는 그 생명력을 보존했다가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하거나 어떤 장치나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개 그런 경우에 어떤 신이 죽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써, 또는 어떤 신이 죽음으로써 자연의 재생력을 회복한다라는, 매년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신화들이 품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식물신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왕의 죽음이 또 얽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 나라의 신화에 나오는 식물신들입니다. 여기 뭐 아도니스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아도니스예요. 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뒤에 그냥 배경으로만 깔아놨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뭐 디오니소스도 여기 나오죠. 예. 뭐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했고, 두 번째 줄 간단히 얘기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나그네가 오고 왕이 죽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풀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제 재밌게 읽은 신화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제 역사의 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건 뒤에 다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나오는 얘기, 신화에 반복되는 왕의 죽음을 하와이인들에 의해 죽은 제임스 쿡의 죽음의 경과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왕과 신, 자연과 인간의 신화적, 역사적 관계를 알아본다. 이거 좀 어렵게 썼어요. 무슨 논문 주제처럼 써놨는데, 뭐 앞에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계속 이렇게 왕의 죽음의 문제가 자꾸 나올 텐데, 또는 어떤 신의 죽음, 그 문제를 왜 저런가 이유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저럴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실감 나게 하는 어떤 설명, 뭐 이런 부분을 하와이인의 신화를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건데, 제임스 쿡이라는 영국 선장이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즉 유럽의 여러 각국들이 자기들 사는 곳의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던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 세대 사람인데, 이 선장이 하와이를 발견한 선장이거든요. 근데 그 하와이인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사건이 이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추리 소설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역사의 섬들이라는 책이 그 얘기가 재밌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전달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를 골랐고요. 그래서 이 얘기 보면 왕과 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어떤 관계,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우리의 강의 성격상,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걸 아주 충분히 잘 요약할 만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건성이긴 한데, 그래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못하더라도, 대강 이런 것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왕의 죽음이라든가 뭐 식물신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낳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임스 쿡 얘기부터 간단히 합시다. 등장인물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야 좀 더 집중이 될 테니까, 1728년에서 1779년, 즉 18세기 사람입니다. 영국의 북부 요크셔 빈농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집 자식이었는데, 뭐 지주가 뭐 아마 똑똑했는지 지주가 이 쿡의 영민함을 보고 학교를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1746년에 이제 상선 뭔지 알죠? 상업용 배, 거기 견습공으로 들어갔다가, 요즘으로 하루 뭐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비정규직도 아니고 뭐 그저 까먹었다. 갑자기 용어를. 하여튼 그 예비사원 그걸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이때부터 바다에 매료가 됐고, 1755년에 상선 갑판장을 지내다 그만두고 대영 제국, 대영이란 말 쓸 필요 없는데 영국의 수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였고, 당시 이제 프랑스 7년 전쟁,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죠. 7년 전쟁 때 캐나다로 출동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캐나다가 캐나다 프랑스와 영국 두 식민지 종주국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두 언어를 같이 쓰잖아요. 캐나다도 출동했고, 당시 제임스 쿡은 영국 공병대에서 지형을 측정하는 기술을 배워서 해군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다시 제작해 당시까지 사용하였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이 지점에서 아마 제임스 쿡의 능력이, 선장으로서의 능력이, 또는 그 대항해 시대의 새로운 지리 발견자로서의 능력이 확인된 거라고 봅니다. 자, 아이고, 지나갔다. 자, 제임스 쿡의 이제 초상화고, 제임스 쿡은 뭐 최근까지도 위대한 영국인의 뭐 4위에 올랐다고 할 정도로 영국인의 사랑을 받는 인물인데, 제임스 쿡의 부인은 이 초상화가 너무 근엄하게 나왔다고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쿡의 항해. 쿡은 이제 3차례 탐험을 떠납니다. 선장으로서. 처음 항해가 1768년에서 1771년. 굉장히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배를 타고 나가면 오래 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또 그랬던 것이고, 배가 느리고 지리를 잘 몰랐고, 자, 그래서 태평양에서 실시한 금성의 태양면 통과 관측과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관측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탐험선단을 구성했고,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남아메리카 최첨단 케이프 호른, 거기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이제 유럽의 뒤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지도를 태평양에다 놓고 보니까 유럽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 지구가 둥그니까 유럽에서 북태평양을 지나면 가깝죠. 물론 이제 그 콜럼버스는 반대로 갔죠. 탐험대는 남이 40도를 항해했고, 그 아래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했고, 지금 남극 대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도착한 곳은 뉴질랜드였고, 쿡은 뉴질랜드 해안가, 뉴질랜드 이때 발견한 겁니다, 쿡이. 그 큰 땅을. 쿡은 뉴질랜드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면서 이곳이 남극 땅인 줄 알았나. 콜럼버스 같죠? 콜럼버스는 거기 인도인 줄 알았는데, 마오리족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고, 뉴질랜드가 남극이 아님을 알았다. 뉴질랜드는 영국 영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2차 항해. 남방 미지의 대륙. 남방 미지의 대륙 이름을 이제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뭐 인코스티나, 이렇게 인코그니타가 알려지지 않으리라는 뜻이고, 라틴어예요. 테라가 땅이에요. 맥주 이름이 아니고, 아우스트랄리스는 남방이라는 뜻인 것 같네. 이건 내가 라틴을 몰라서. 그것을 찾아서 사상 처음으로 남극권까지 들어가는 항해를 하였다. 1772년 7월 리졸루션하고 어드벤처, 뭐 탐험선 이름으로 다 좋죠. 두 척의 범선으로 탐험대를 구성했고, 남아프리카 희망봉 아시죠? 희망봉을 돌아 태평양으로 나아갔다. 역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중해 지도 자주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가 거기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영국은 저 바깥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바깥.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프리카 대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태평양으로 나아갔다. 남이 71.10도까지 71도 10부라고 읽어야 되나요? 까지 남극권까지 남쪽으로 항해했으나 결국 남극 대륙을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했고, 돌아온 쿡은 영국 왕립협회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승진하였고 정회원이 되었다. 영국 왕립협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또한 이전 1차 항해에서 많은 희생자를 냈던 괴혈병이 희생자를 한 사람도 내지 않은 공족도 회상했다. 괴혈병 희생자. 이것도 재미있는, 세계 항해사에도 유명하고 요리 이런 쪽의 역사도 유명한 건데요. 그 선원들이 장기간 항해를 나가면 피를 토하고 죽는 병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절반 이상
죽고 뭐 그런 위험한 항해였는데 그때는 비타민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저런 이제 보고들이 쌓이면서 이 쿡이 결단을 내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그 독일 맥주집 이런 데 가면 소세지 시키면 왜 양파 절인 거 나오잖아요. 그 시큼하기도 하고 후추도 뿌렸던 거 사우스 크라프트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잔뜩 배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야채를 당신은 못 실은 거예요. 저장 능력이 없으니까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금방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못 먹었기 때문에 괴혈병에 걸린 거거든요. 비타민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사우스 크라프트 절인 거니까 오래 가고 뭐 그런 것들을 잔뜩 싣고 가서 또 근데 이거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 선원들이. 그래서 뭐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생자를 안 냈다. 그래서 이제 탐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중요한 건 3차 항해. 1776년에서 1778년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이걸 연결하는 통로를 찾고자 발견한 일을 포함한 북태평양의 탐험을 계획했고 리졸루션 호와 디스커버리호를 다시 이끌고 출항했는데 대서양을 정남향으로 내려가 희망봉을 지나고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 섬을 거쳐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는 항해로죠. 그리고 이제 타히티 고갱이 갔던 곳으로 유명한 그 타히티에 정박한 후 이듬해 1월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화산섬인 샌드위치, 현재 하와이 제도를 발견했고 샌드위치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물론 좋아해서인데 음식이 아니고 샌드위치 백작에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후원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샌드위치 제도라고 붙였대요. 여기에서 북아메리카 연안을 북으로 따라 올라가 알겠죠? 하와이가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이쪽 편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따라 올라간 거죠. 알래스카 남부를 지나 6월 말 베링 해협으로 들어가 북빙양에 도달하였으나 빙판에 막혀 11월 말에 샌드위치 제도로 귀환했다. 이것도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출연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출연한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전에는 정박을 안 했는데 그때도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와서 막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았겠죠. 아마 섬들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섬들이니까 방문객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전혀 이질적인 인종들이긴 하지만 반겼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사건이 돼요. 섬의 원주민들이 일행을 열광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디스커버리 호의 수리를 위해 이듬해 2월까지 이제 체제했고 하지만 원주민과의 분쟁이 일어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게 이제 두산백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디스커버리 호의 수리를 위해 이듬해 2월까지 해제했고 원주민과의 분쟁이 일어나 전투를 벌이다 2월 14일 쿡은 한 원주민의 돌창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뭐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행은 쿡의 유지에 따라 재차 베링 해협에 들어가 북위 70.33분까지인가요? 진출하였으나 이번에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1780년 10월 귀환하였다. 결국 북극이나 남극 대륙은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요게 이제 두산백과에 나오는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쿡의 그 항해에 대해 세 차례 항해거든요. 세 차례 항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점은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는 쿡이 죽은 다음에 항해한 그 부분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예, 뭐 우리가 뭐 쿡의 항해 전체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3차 항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뉴질랜드일 테고, 뉴질랜드를 이렇게 돌아서 하와이 당도에서 이렇게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다가 알래스카에서 베링해를 타고 이쪽으로 또 못 가고 다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사건이 나서 죽고, 그래서 다시 나머지 선원들끼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저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항해 출발은 영국이니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맞는데, 그렇죠. 미국대로 쪽으로 갔네. 이거는 이렇게 간 거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져서 없어지죠. 뭐 일로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럽의 이쪽 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프리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는 좀 복잡해요. 한번 그거 알 필요 없고, 여기는 호주, 뉴질랜드 이쪽으로도 갔었던 거죠. 이쪽 동남아시아. 자, 이제 우리 설명으로 이제 넘어옵시다. 역사의 섬들, 마셜 살린스의 설명. 마셜 살린스라고 유명한 문화인력자입니다.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역사의 섬들, 도서관에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판됐어요. 좋은 책은 절판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서 이 항해 일지가 쭉 올라와 있길래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3차 항해 중요한 부분만 땄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 일부는 이 마셜 살린스의 설명을 보충해 넣습니다. 자, 1777년 8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타히티에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한 4개월. 그리고 1월 18일에 중간에 있는 건 생략된 겁니다. 북서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북상 중에 하와이 제도를 발견해서 샌드위치 제도라 명명했던 것이 이제 1월 18일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점이 중요해요. 1월 18일. 그러니까 정월, 류식으로 하면 정월경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 하와이가 신년 축제를 하는 때입니다. 뭐 하와이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이 끝나는 시점이가 뭐 그래요. 1778년 2월 2일 북미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서 이제 북상하기 시작했고, 아까 이게 보였죠. 3월 29일에서 4월 26일 사이에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요. 그 앞에 이제 섬이 있는 걸 밴쿠버라고 불렀었나 봐요. 그래서 밴쿠버 섬에 누트캄 안에 있는 쉽코크라는 곳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한 달가량. 그 다음에 이제 8월 둘째 주가 돼서 베링해입을 지나 슈크치해로 진입했다가, 오타가 있네. 북동쪽으로 꺾어서 알래스카 위쪽 해안을 따라 항해했고, 북위 70도 44분 지점에서 얼음으로 전진을 중단하고, 배를 돌려서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나 얼음으로 또 막혀 베링해 쪽으로 남하했다. 그리고 70년 9월경에 하와이 제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10월 24일 알류산 열도, 듣기는 많이 들었죠?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알류산 열도의 섬에서 배의 침수를 수리하고 하와이로 다시 출발. 11월 26일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상륙하지 않아요. 8주간 하와이 주변을 시계 방향, 이 방향도 중요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며 상륙장, 또 오타 있네. 상륙장소를 물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냥
상륙 장소를 물색하는 게 아니고 측량도 하고 지도도 제작하고 뭐 이랬는데, 이 사이에 이제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와서 뭐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 8주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이제 상륙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막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와서 배로 올라오고 막 그랬다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건, 그리고 이제 하와이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하와이 여성들이 그 영국 선원들, 이방인들에게 열렬하게 구애를 했다는 거죠. 뭐 간단히 말하면 섹스를 하자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뭐 선원실 안 가리고 바라는 것도 없이. 이건 이제 이 책을 잘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설명의 포인트도 중요한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연애, 섹스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뭐 여성이 적극적인데 피 끓는 남자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지했었답니다. 왜냐하면 성병이 돌기 시작해서, 이게 아마 그 영국인 선원들이 하와이에 가져온 성병일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쿡 선장은 되게 근엄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금지했다가 결국 이제 금지를 풀었다는 거죠. 이날. 이게 다 항해일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12월 7일 하와이 여성들의 구애를 받아들일 권리를 선원들에게 부여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은 이미 뭐 꽤 지나서 이례적으로 여는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